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계절별 생활 안전 수칙인데요. 지금 뭐에 대해서 보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노인의 그런 건강 증진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의 건강 증진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폭염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겨울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맨 처음엔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여름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여름에 폭염에 대응한 안전 수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노화가 되면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냐면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하게 되죠.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높으면 땅구멍을 열어가지고 땀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내리는데요. 노화로 인해 가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땀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땀을 배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몸에 지금 탈수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가지고 수분 섭취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 탈수로 이렇게 의식장애나 이런 걸로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폭염이 있는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기온이 높을 때가 언제냐면 11시서부터 이 2시 사이거든요. 그럼 이 1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렇게 기온이 굉장히 높은 이 한낮에는 외출 자제하고요. 눈반일이나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있으면 체온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 작업 같은 거는 삼가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된다면 부득이한 외출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헐렁한 옷차림을 해가지고 체온을 조절하게 헐렁한 옷차림을 한다던가, 아니면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이렇게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이렇게 받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에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휴대하고 외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런 경우에 현기증이 난다던가 메스꺼움이 난다던가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던가 근육경련 이러한 증상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가지고 일단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빨리 마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마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마셔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된다면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내 몸이 지금 탈수 상태인데도 갈증을 느끼는 그런 능력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가지고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름철이고 폭염이니까 선풍기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선풍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이나 창문이나 다 닫고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둔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커튼 같은 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같은 거로 이 직사광선, 이 햇빛을 가리는 게 안전 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폭염 상황에서의 대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겨울철 안전 수칙인데요, 여러분. 겨울에는 이렇게 차가운 기온이잖아요. 굉장히 차가운 기온에 갑자기 노출하게 되면 노출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압이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는데 원래 고혈압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혈압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뇌경색이나 아니면 뇌출혈,
뇌출혈이나 이런 뇌졸중으로 갈 수 있거든요. 뇌졸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생활수칙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고혈압이 뇌졸중을 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뇌졸중의 이 선행질환은 원래 이렇게 철저히 평상시에 관리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혈압약 매일매일 먹고 그리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식이요법을 이렇게 조절한다던가 하면서 원래 평상시에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기온에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상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운동을 바깥에서 하는 운동을 삼가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면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대가 기온이 가장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보다는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하셔야 하는데 평상시보다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술을 마셨다. 만약에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술이 덜 깨면 이렇게 낙상의 우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말고요. 만약에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양말, 신발, 장갑, 방한복, 방한모자, 마스크, 목도리 같이 이렇게 보온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나가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겨울철의 예방 수칙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골절 예방 수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노화로 인해서 골 밀도가 감소하게 되죠. 골의 밀도, 골 질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죠? 골 질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이렇게 잘 생기죠. 그래서 뼈가 있으면 뼈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뼈가 이렇게 듬성 이렇게 해가지고 스펀지 모양으로 이렇게 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골밀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골절이 굉장히 되기 쉽죠. 골절이 굉장히 되기 쉽고요.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슨 이렇게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 쉽고요. 그죠? 그럼 이 낙상 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일어나고 이 골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골절이 다 문제가 되지만 노인분들에서는 이 고관절 골절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고관절 골절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럼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죠, 여러분? 여기 있는 Y라인 있는 부분이 바로 고관절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골절이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 상태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움직이지 못해서 계속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가지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그럼 이런 미끄러지기 쉬워가지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이렇게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머니에 넣고 하면 이렇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상 사고로 이렇게 이어질 그렇게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손은 절대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움직임이 둔한 옷을 피하고 따뜻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춥다고 해가지고 너무 두꺼운 옷을 입으면 이렇게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이렇게 겹쳐 입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평상시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골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뼈에 문제가 있으니까 뼈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근력의 힘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골절을
출혈을 예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 2에 대한 요양보호 기초 지식 이론 파트 다 끝났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요, 여러분,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파트에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시면 적절한 칼로리 섭취하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서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겠죠. 그죠? 다음에 1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이 1g으로 먹는 이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 거냐면 총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단백질의 섭취는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죠? 단백질의 섭취는 충분히 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줘야 하는 거고 이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충분히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요. 여기는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동물성 지방이거든요, 여러분.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동맥경화증이나 우리 고지혈증이나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뇌졸중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심근경색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충분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제한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콩이나 유제품 섭취를 매일 해가지고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틀린 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다음 중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양식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1회 해야 되는 거고 환절기 이전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해야 된다고 우리 살펴봤죠. 다음에 2년마다 병원을 방문해서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관련 검사를 하면 좋죠. 그죠? 다음에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상담하는 거 좋은 거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되죠,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제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하면 좋을 테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노인의 영양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3끼 식사 규칙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단백질은 1kg당 1g을 먹는데 그 중에서 단백질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죠? 다음에 육류를 섭취한다 하더라도 지방의 섭취를 좀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름기 제거하고 섭취하는 건 좋을 테고요. 그죠? 다음에 해조류나 버섯류나 채소류나 과일류는 자주 먹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다음에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은 반드시 가열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은 아예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체중 1kg당 단백질을 적어도 1g 이상은 먹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이 중에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0.5에서 0.6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단백질이 체중 1kg당 1g을 먹으라고 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먹으라고 했으면 0.5g
1.5g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체중 1kg당 적어도 1g을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1g 이상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그 중에 절반으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체중 1kg당 체중 1kg당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줘야 되는 거냐면 1g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1g 이상은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60kg다 그러면 하루에 그 단백질을 60g 정도 이상은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먹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의 한 절반, 한 30g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하루 물의 섭취 권장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섭취하는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배설하는 걸 좀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에 소변을 배출을 하잖아요. 그럼 이 소변의 배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 1.5리터, 1일 1.5리터 정도가 소변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대변 있잖아요. 대변으로는 한 200cc 정도 배출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호흡을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흡을 통해서도 이렇게 수분을 배출을 하는데 이게 한 350cc 정도예요. 그럼 이렇게 합하면 이게 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물의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 정도는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살펴볼게요. 수분 섭취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물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섭취하는 건 맞는데 이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 거냐면요. 이걸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섭취를 하는데 1시간에 한 200cc 정도? 그래서 얘가 물 한 컵 정도를 이렇게 마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1시간에 물 한 컵 200cc.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먹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먹는다 하더라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마시는 양도 중요하지만 이 양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마시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거 맞고요. 다음에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결정을 짓는 거 맞고요. 다음에 물은 자기 체중의 한 30cc 정도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당 30cc 정도라서 자기가 60kg다. 그럼 곱하기 한 30 정도 해가지고 1800cc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8리터 정도 먹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다음에 한 번에 500cc 이상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1시간에 물 한 컵 200cc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주스를 포함한 녹차, 커피, 맥주는 탈수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녹차나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 그리고 맥주 이거는 탈수를 유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주스는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거든요. 얘는 탈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환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간경화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간경화라고 하는 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굳은 거예요. 그래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간경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간경화인 경우에는 배에 물이 차는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복수가 나타나요. 복수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배에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태라서 이 환자는 지금 복수천자를 통해서 이 수분을 배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에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배에 차 있는 물을
빼줘야 되는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더 먹으면 지금 물을 빼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가 더 먹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간경화 환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염증 있잖아요. 염증. 대부분의 이 염증이 있는 질환은 노폐물을 배설을 해야 돼요. 노폐물이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요런 것도 지금 혈액이 끈적끈적하거나 혈액에 무슨 지방기가 가득 차 있거나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가지고 좀 혈액을 좀 맑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8번 볼게요, 여러분. 노화로 인한 운동 문제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노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기능이 감소를 하죠. 전반적인 기능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심장 기능이 약화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자심실이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혈액을 박출해내지 못하니까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혈액 공급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쉽게 피곤해지는 거 맞고요. 다음에 폐 기능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폐의 탄력성이 적어져가지고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폐포가 충분히 산소를 담아야 되는데 충분히 산소를 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 활량이 감소해서 쉽게 숨이 차는 거 맞고요. 다음에 관절도 이렇게 기능이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능을 감소하게 되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되겠죠. 다음에 균형 및 조정 능력 떨어져가지고 낙상의 우려가 커지는 거고요. 다음에 시력 감퇴로 인해서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던가 아니면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던가 그래가지고 낙상의 위험 높고 이 낙상으로 인해 가지고 골절의 위험 높고 이러니까 운동을 꺼리게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노인의 운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금기 질환이 있는지 투약 상황을 갖다가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에 환자가 지금 심근경색증 환자다. 아니면 당뇨의 혈당치가 너무 높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냐면 면제품의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땀을 흡수하지 못하는 땀복은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땀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수를 유발할 수 있죠. 다음에 10분 이상의 준비 운동 해야 되고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운동 중간중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해줘야 되고 마무리 운동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그죠? 다음에 개인의 능력, 개인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정해야 되는 거 이거 맞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0번 계절별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기는 해야 되는데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겁고 둔한 옷을 입으면 이게 낙상의 우려가 커져요. 왜냐하면 몸이 둔해져가지고 이 민감한 상황, 만약에 낙상의 우려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두꺼운 옷을 하나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따뜻한 옷 입는 거 맞고요. 다음에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찬 기온으로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돼서 뇌졸중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겨울철에 제일 차가운 온도인 게 언제냐면 새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하는 걸 권장하고요. 만약에 현기증이나 메스꺼움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쉬고요. 그 다음에 시원한 음료나 물을
빠르게 마시면 안 되고 천천히 마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한다. 맞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노인의 성이에요, 여러분. 노인의 성. 그럼 노화로 인해서 남녀 모두 성 기능은 감소하게 되지만 성에 대한 기본 욕구는 유지한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죠? 다음에 노인의 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남성 노인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여성 노인이 폐경이 되게 되죠. 그죠? 그럼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가 되고요. 그럼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가 되니까 질 분비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질 분비물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질 분비물이 잘 안 나오니까 성교시 불편감이라는가 성교시 이렇게 통증 같은 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죠. 여성 노인이고요. 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끈적끈적한 혈액이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초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발기부전 경험하고요. 그죠? 다음에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는 심장마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시의 심장마비에 주의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녀 모두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러분. 과도한 알코올의 섭취에서 남성은 발기의 지연을 일으키고요. 여성은 오르가즘 같은 거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신경 안정제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노인의 수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12번 12번 노인의 수면 관리로 볼게요. 그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줄이는 거 맞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렇게 오후 시간대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저녁에 가식하면 안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럼 고단백 시기를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고단백 시기, 단백 시기를 섭취해 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수면 전에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면 전에 진정제에 의존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먹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좀 휴지기를 가졌다가 먹어야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일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취침 전에 집중하는 일을 하면 잠이 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침 전에 집중하는 일은 이렇게 피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노인의 약물을 복용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이든 아니면 어떠한 대상자든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물의 효과도 알아야 되지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의 효과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비처방 약도 지금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보조제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조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인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인삼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고혈압 환자라던가 그런 환자한테는 이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건강보조제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지금 먹고 있는 약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이라도 증상이 비슷하다면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증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남녀 성별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양이 달라지고요.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약의 용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 하나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먹던 약을 내가 저번에 먹던 약인데 먹어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약물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그럼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그 약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약 처방을 받을 때 내가 요런 약물에 알러지가 났습니다 하고 이거 기록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약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4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내 맘대로 중단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혈압을 쟀더니 내 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혈압을 먹지 않고 혈압약을 먹지 않고 어제 내가 혈압약을 먹지 않았더니 오늘 아침에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어제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오늘 혈압약을 2배로 먹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중단하거나 내 맘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하고 좀 다르게 변경하고 싶다면 의사하고 진료하고 상담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진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전 처방약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진료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깝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약이 2봉지 남았어요. 그럼 이 2봉지 남은 거를 먹고 새로 처방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진료받고 난 다음에 새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복용하면 안 되니까 답은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약은 자몽주스랑 같이 먹는 거 아니거든요. 자몽죽수랑 복용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렇게 부작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몽죽수랑 약은 절대 같이 복용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약 복용을 내가 잊었다고 해서 다음에 2배로 내 맘대로 먹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건강기능식품도 충분히 의사랑 이렇게 상담한 후에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주기로 지금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건 독감 예방접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하는 거죠. 그리고 환절기 전에 접종하는 거니까 10월이나 12월에 매년 1회 접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접종하는 거니까 1년 주기로 접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겨울철의 안전수칙으로 옳지 못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그럼 겨울철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차가운 기온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그럼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압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게 되면 혈압이 더 갑작스럽게 상승하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혈압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뇌경색이라던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던가 아니면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이 뇌출혈 같은 뇌졸중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는 건 삼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차가운 기온에 노출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운동이 아니라 따뜻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노인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원래 하셔야 되지만 이 겨울철에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상시보다 좀 더 이렇게 충분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죠? 다음에 술을 너무 마시게 되면 다음날 이렇게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균형 감각이나 이런 감각도 떨어지고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의 우려도 크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좋고요. 다음에 체온 보온을 위해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하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렇게 자극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반응하는 그런 속도가 이렇게 반응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낙상사고로 이렇게 이어질 우려가 높은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에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맞죠? 만약에 보온을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으면 이렇게 둔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가볍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트 2에 대한 문제풀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필기에 대한 그런 이론을 다 맞추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요양보호 강론으로 넘어가서 실기 파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론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우리 요양보호 업무에서 신체활동 지원이라던가 가사활동 지원이라던가 일상생활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의사소통 지원이라던가 가지고 우리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